혹시 노래 좋아하세요? 네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언제적 노래인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연식이 좀 많습니다. 네네. 배호라는 가수. 그때 배호라는 가수는, 지금의 뭐, BTS 못지않게 진짜 인기를 끌었었어요. 네네. 단지 폐병 때문에. 전 모르겠어요. 아, 예. 모른 척 하십시오. 모른 척. 어쨌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라는 노래인데, 낙엽 따라 가버린 이재명의 용꿈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네네. 왜냐고요? 10월 달에 마침내 끝내 드디어 1심, 공직선거법 1심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10월 선거할 때 그런데 정말로 나오는 걸까요? 이 재판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네네. 얼마나 오래 끌었는지 진짜 뭐 기록적이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원래 6개월 만에 1심이고요. 원심에 3개월, 2심, 3심은 3개월마다 딱딱 열리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걸린 겁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2년 걸린 거예요. 와우. 왜냐하면 이게 외우기도 쉬워요. 왜 외우기가 쉬우냐? 네네. 기소가 언제 됐냐면 네네. 2022년 9월 8일에 됐어요. 날짜를 어떻게 다 기억하세요? 그거 기억하기가 되게 쉬워요. 예. 왜 쉽냐면 예. 2022년 3월 9일에 네. 뭐가 있었습니까? 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죠. 대선이 3월 9일이었잖아요. 네네. 공소시효가 6개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6개월이 넘어가면 네. 그럼 기소를 못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9월 8일에 음. 그 기소를 한 거예요. 음흠. 3월 9일에다가 6을 갖다가 더하면 9월 9일인데 네. 9월 9일에 딱 맞춰서 기소하진 않으니까 네. 하루 전날 기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흠. 2022년 9월 8일인데 네. 그러면은 6개월 내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언제까지 끝내야 되느냐? 2023년 3월 9일까지는 끝내야 돼요. 그렇죠. 6개월. 3월 8일까지는 끝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23년입니까? 2024년이잖아요. 네네. 3월입니까? 아니요. 7월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9월 6일에 결심하고 10월에 판결을 내겠다라고 하니까 네. 2년을 넘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군요.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네. 이거는 법관 징계 사유에 명백히 해당됩니다. 근데 이 법관이 처음에 맡은 그 법관 맞습니까? 근데 이제 강규태 부장판사가 네. 맡아가지고 이걸 1년 6개월 넘게 질질질 끌고 있다가 네. 그러다가 무책임하게 던져버리고 변호사 개업했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 강모라는 판사는 말이지요. 네네. 이 6개월 만에 끝내야 되는 걸 1년 6개월을 끌었어요. 근데 그것도 또 아예 사표를 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네네. 이런 식의 정말 뭉개고 무책임한 판사가 흔한가요? 별로 없죠. 예. 판사들은 책임감이 강해요. 네. 판사들 중에 뭐 재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대부분은 굉장히 성실해요. 재수가 있건 없건 판사들은 성실해. 그 다음에 규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려고 해. 그런데 강규태 같은 사람 저 처음 봤고요. 네.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270조에 보면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선거범 재판의 선거범 재판은 네.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네. 그 판결의 선고는 그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라고 되어 있는데도 왜 그걸 그런데 어길 수가 있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의 주어는 누구겠습니까? 판사죠? 여기에 주어가 없어요. 이 규정에는 주어가 없는데 판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 재판을 끝낼 사람은 판사잖아요. 검사가 끝냅니까? 아니죠. 피고가 끝냅니까? 아니죠. 변호사가 끝냅니까? 아니죠. 판사가 끝내야 되잖아요. 대통령도 못 끝내요. 예. 대통령도 끝낼 수 없고 반드시 끝내야 될 주체는 누구냐? 주어는 누구냐? 예. 주어는 이 규정에 빠져 있지만 판사란 이야기예요. 판사죠. 그런데 네. 그렇게 그 판사가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상의 의무를 네. 다하지 않은 거거든요. 법관 징계법 2조에 보면 네. 어떻게 그 규정하고 있냐면 법관은 징계한다. 언제? 법관이 그 직무상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징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왜 강규태 부장을 징계하지 않았는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규태 부장을 징계했으면 네. 뭐를 못 받느냐? 네. 명예퇴직금을 못 받아요. 강규태 부장이 2월 달에 나가면서 명예퇴직금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법에
그 규정된 자신의 의무를 6개월인데 네. 1년도 아니고 1년 6개월. 그러니까 법에 주어진 기한에 무려 3배를 갖다가 쓰고도 재판에 한 절반 정도밖에 안 했다라고 그랬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기한테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너무 급한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갔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전라도 사람이라서 내가 그 공격받는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참네. 그런데 제가 네. 조금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네. 공직선거법 270조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네. 가로치고 판사는 주어가 판사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 선거범 관련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네. 6개월 내에 반드시 끝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한글도 못 읽습니까? 우선해야 된다. 다른 아까 재판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재판에 우선해야 된다. 우선해서 신속히 끝내야 된다. 그러게 말이에요. 판사가 한글도 못 읽습니까? 그렇죠. 판사가 법도 안 찾아봤습니까? 그렇죠.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한성진 부장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네. 반드시 빨리빨리 끝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월달, 3월달에 이제 한성진 부장이 맡았을 텐데 네네. 그러면 진짜 일주일에 몇 번씩 해가지고 빨리 전임 강규태 부장이 싸질러 놓은 그러한 변을 네. 빨리 치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성진 부장은 그래도 강규태 부장보단 조금 나은데 네네. 그래봤자 한 달에 한 번씩 재판하고 앉아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예, 예. 6월 28일에 재판했죠. 네네. 그 다음 재판 날짜가 언제냐? 네. 7월 12일이에요. 아니, 펄쩍 뛰어서 7월 달로 넘어가요? 그 다음 재판 날짜는 예. 8월 23일이에요. 아, 이번에 8월 23일 재판은 신문한다는 날? 그 피고인 신문하는 거. 네네, 피고인 신문. 그 다음 재판은 9월 6일이에요. 한 달에 한 번이네? 한 달에 한 번 해요. 그러니까 네네. 판결은 10월 한 중순이나 말이나 나오지 않겠나 네.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 신진우 부장판사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신진우 부장판사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5월 달에 집중심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재판 몇 번 했다고 그랬습니까? 5번이요. 뭐 3번, 4번, 5번만 이렇게 했다고요. 네네. 공직선거법 재판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선거범 재판은 네. 그렇게 하라고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판사들이 법을 안 지키느냐. 네. 그러면 판사들은 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안 되죠.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판사 아닌가? 그렇죠. 그 위법하게 재판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으며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보고 뭐 이렇게 제가 나쁜 짓 해가지고 재판 받을 때 네. 제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수긍 못하죠. 지금 법원이 굉장히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16개월 끌다 판사 사표 썼다 이런 제목의 기사들 아실 겁니다. 툭하면 6개월 규정에다 하세월 늘어지는 선거법 재판. 그래도 제 기억에 옛날에는 선거법 재판 바로바로 이어졌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하세월인 건 뭐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것은 사실상 우리 이 지연된 정의, 즉 문제가 있는 사람이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이 가장 큰 피해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입니다. 왜? 세금이 그대로 다 쓰이잖아요. 범죄를 저지른 자가 2년, 3년 뭐 자기의 임기 거의 다 마치고 뭐 재판을 받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딱 비교되는 재판이 있어요. 어떤 재판이죠? 그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 재판이 있어요. 네네. 누구 재판이냐면 이재명 재판이에요. 아, 이번에 그 허위사실 공표 그 재판 말씀. 아니요, 그 전에. 그 전에 저 대법원까지 간 거? 그렇죠. 네네. 그때는 이게 경기도 지사 선거할 때 그때도 이재명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해가지고 네네. 재판 걸렸었단 말이에요. 네. 재판 기소가 언제 됐었느냐? 네. 그때는 2018년 12월 11일이었어요. 2018년에 선거 있지 않았나요? 2018년 그 6월 지방선거. 달에. 6월 달에. 그러니까 6월 달에 마찬가지예요. 네네. 6월에 선거 있었으니까 6을 더하면 10이잖아요. 네네. 그 공소시효가 6개월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때 검찰이 12월 11일에 기소를 했는데 네네. 1심 재판 언제 나온지 아세요? 언제 나왔는데? 그 다음에 5월 달. 왜 이렇게 빨라요? 6개월 이내로 했네. 그게 그때는 기간을 지켰잖아. 네. 그 다음에 항소심 재판 네. 그 5월 달에 시작됐거든요. 네. 언제 끝난지 아세요? 언제 끝났는데요? 언제 끝나냐면 8월? 잠깐만요. 제가 적어놨는데. 지금 오아시스님이 막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법전에 정 변호사 안경 벗었다 빨리 모여라 이렇게 다들 오라고 막 선전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5월 달에 시작됐는데 네네. 언제 끝나냐면 언제 끝났는데요? 9월 6일.
그래도 준수하네. 아니죠. 4개월도 안 됐네. 5월 27일에 시작해서 예. 9월 6일에 끝났으니까 아, 그렇죠. 5월 초도 아니고 5월 네. 말 가까이 된다면 3개월 규정 거의 지킨 거네요. 3개월에 열흘 더 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딱 100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법대로 한 거예요. 네네. 그런 다음에 대법원은 늦었어요. 예. 대법원은 9월에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7월에 끝났으니까 대법원은 10개월 걸렸어.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허위사실 공표죄 재판은 1심 6개월, 항소심 100일. 네. 1심하고 항소심은 법 규정을 갖다 지켰는데 네. 대법원이 안 지켰어. 대법원도 3개월 내 끝내야 되는데 대법원은 10개월 걸렸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는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 네. 그런데 똑같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재판이고 네. 피고인도 동일한데 네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왜 이 차이가 나죠? 경기도지사하고 그 다음에 야당 그 대표? 대통령 후보고 여당 대표였죠. 여당 대표.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법원이 몇 년 사이에 이렇게 표변할 수 있는가? 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법원에서 네. 판사님들이 자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워해야 되겠지요. 네네. 부끄러워해야 되겠지요. 자,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돼서 정말 경종을 울려야 되는 그런 재판. 이 재판이야말로 정말 뭐 10월 달에 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는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정 변호사의 말씀에 저는 100배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불안한 건 이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째 판사 역시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이걸 늘어뜨렸습니다. 사실 이 재판이 얼마나 참 지연됐는지 이 두 번째 판사도 잘 알 거잖아요. 네네. 근데 걱정되는 건 이겁니다. 이제 9월 달에 지금 결식무판이 있고 네네. 구형이 떨어지면 10월 달에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전체적으로 왜 판사가 진행을 하면서 어떤 분위기도 있고요. 또 전달되는 어떤 강도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재판부의 어떤 의중 뭐 그것이 다 맞진 않겠지만 지금 현재 이 두 번째 판사 한모라는 판사의 재판 진행으로 미루어 봤을 때 선거의 어떤 뭐랄까요? 미리 좀 미루어 짐작하신다면 어떤 선거가 예상되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건 모르겠고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재판에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한성진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에요. 또 인권법이요. 지금까지. 어. 그런데 평은 네. 뭐 그렇게 편파적이지 않다라는 평이 있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 국제인권법 연구액은 무슨 연구액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중요한 거는 네. 양형 기준이거든요. 음흠. 대법원에서 네. 이런 사안은 이 정도로 형을 갖다가 정해라라고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네. 그 양형 기준을 웬만하면 따라야 돼요.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런데 공직선거법상의 그 허위사실 공표죄는 네. 법정 그 형이 징역 5년 이하예요. 뭐 100만 원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법에는 네. 거짓말해서 선거를 그 막 이렇게 흐리게 한 사람은 징역 5년에 처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양형 기준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네. 양형 기준에 네. 기본 네. 징역 10개월 또는 네. 만약에 진짜 100배 양보해가지고 네. 벌금형을 한다고 해도 네. 기본이 200에서 8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아무리 그 기본형일 때 네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무리 적게 때려도 벌금 200만 원은 때려야 된다. 네. 이게 양형 기준이거든요. 네네. 가중되면 네. 징역 8개월에서 징역 2년까지. 네. 그 다음에 벌금 때려도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그러니까 가중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아무리 줄여도 500만 원은 이하로는 하면 안 된다. 이게 양형 기준이거든요. 네. 가중 사유가 뭔지를 봐야 돼요. 네. 가중 사유 제가 찾아봤더니 네네. 허위 사실이 쉽게 말하면 후보자가 한 거짓말이 네. 유권자들의 평가에 네. 굉장히 중요한 판단 사안일 때 그때는 가중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아.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네. 뭐가 지금 문제가 된 겁니까? 김문기. 첫 번째 김문기 모른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네.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이종근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뭘 모른다라고 한 거냐? 네. 우리나라 정치계 패널을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대표자니까. 아니 대표자 아니고 다 모른다고 하세요. 김문기는 뭐의 대표냐? 네. 대장동의 대표예요.
대장동의 완전 실무 책임자. 실무 총책임자. 총책임자. 대장동을 제일 잘하는 사람. 네네. 넘버원. 네네.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대장동을 김문기 처장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전 한 2명 정도 생각이 나요. 네. 1번이 남욱. 아, 남욱. 2번이 정영학. 정영학. 이 사람들은 진짜 머리가 좋고 네. 나름대로 이 대장동 프로젝트를 머릿속에 쫙 그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김만배 아니야. 네. 유동규 아니야. 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숟가락 얹어가지고 네. 단물 쪽쪽쪽 빨아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네. 실질적으로 구도와 여러 가지 법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그 세부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있던 사람들은 남욱은 그럴 수밖에 없고요. 네. 남욱 이걸 갖다가 그려냈으니까 정영학은 회계사로서 그려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성남 도계공에서 네. 이거를 쫙쫙쫙 했던 사람은 김문기예요. 네. 그러니까 김문기가 표상하는 건 뭐냐? 대장동이야. 네. 그러니까 내가 김문기라고 한 사람을 모른다.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이재명 당시 그 민주당 후보가 대선 후보가 김문기 모른다라고 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죠? 김문기 처장 죽은 다음 날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죽은 다음 날. 예, 기억.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발인 날에 뭐 했습니까? 저 크리스마스 옷 입고 막 파티처럼 춤췄잖아요. 춤췄죠. 두 부부가 네네. 춤췄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뜨거 해가지고 근데 김문기 처장 돌아가시기 전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유한기. 예. 예. 유한기는 본부장이었어요. 네. 유한기가 열흘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그때 기억나는 게 네네. 12월 10일에 유한기 본부장이 사망했거든요. 네네. 저 왜 죽지? 예. 저분이 왜 죽지? 예. 저기 죽을 일인가? 예. 저 사람이 뭐 했다고 죽어? 예. 그래가지고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12월 21일인가 그때 김문기 처장이 예.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는 진짜 놀랐어요. 네. 띵 했어요. 네. 아니 유한기 사장이 죽는 것도 그런데 네. 김문기 처장이 그 세상을 떠나? 네네. 아니 김문기 처장이 죽으면 어떡해? 네. 왜냐하면 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김문기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김문기 처장이 지금 살아 있었으면 예. 대장동 재판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달랐을 거예요. 예. 김문기 처장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실을 살아 있어가지고 이야기해 줬으면 그렇다고 김문기 처장이 깜빡하겠습니까? 안 가요. 그런데 못하러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저는 아직까지도 미심쩍은데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 진짜 황당해가지고 충격받고 있을 때 그 다음날 방송 나와가지고 이재명 당시 후보가 나 김문기 몰라. 뭐가 밝혀지고 있습니까? 김문기하고 뭐 했습니까? 골프 쳤잖아요. 외국 가서. 어디 가서 쳤습니까? 뉴질랜드요. 호주, 뉴질랜드 네. 가가지고 요트도 같이 탔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영상 편지가 남아있어요. 네. 아빠가 얼굴 까맣게 탔지? 왜 탔는지 알아? 골프 쳐서. 누구랑 골프 쳤는지 알아? 이종근 아니야. 이재명. 네. 그래가지고 아빠 너무 기분 좋다? 영상 편지 보냈잖아요. 네. 저는 이게 굉장히 그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토부에서 협박이 있었다라고 한 이야기였잖아요. 네네. 국토부는 뭘 상징합니까? 백현동의 종상향 4단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김문기 몰라. 그러니까 대장동도 몰라. 나는 국토부에서 협박이 있어가지고 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도장 찍어가지고 종상향 4단계 해가지고 내가 진짜 친형처럼 모시는 이종근 아니 김민섭 형님이 돈 3천억 벌었어. 이거를 갖다가 아니야. 몰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사람을 알았냐, 그 협박이 있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당시 대선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포인트였던 대장동하고 백현동을 몰랐다는 식으로 해서 유권자들을 호도한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사항을 갖다가 저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덮어가지고 성공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성공했잖아요. 대성공했죠. 왜냐하면 네. 만약에 그때 김문기 처장 내가 잘 압니다. 김문기 처장 저기 대장동 실무자 총책임자였고요. 그 성남 도계공에서 처장하고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같이 네. 호주 가가지고 골프도 치고 다 그랬습니다라고 네네. 이재명 대표가 실토했으면 네. 대선에서 0.73% 나왔겠습니까? 엄청나게 더 벌어졌겠죠. 제가 봤을 때 최소한 7.3% 나왔지. 네. 그 다음에 가중사유 이게 대표적인 가중사유
가중사유가 이거고요. 네. 두 번째로 가중사유가 뭐냐면 네.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아하. 이게 뭐냐면 네. 사람들 10명 앞에 딱 가가지고 나 김문기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네.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 네. 전 국민이 다 보고 있고 그 방송이 계속 리볼빙되고 계속 다시 틀어지고 이런 거하고 같이 놓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보다 더 전파성이 높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대선 기간 동안은 모든 언론들이 후보들한테 다 집중될 수밖에. 그러니까요. 예.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 이거는 가중사유 중에서도 가중사유가 될 거고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 이것도 가중사유라고요. 대통령 후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향력은 최고죠. 제가 봤을 때 저 네. 판사 시켜주세요. 예. 저 판사 시켜주면 시켜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죄 판결 선고하면서 네네. 징역 2년에 법정 구속합니다. 아하. 저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무조건 가중사유다. 무조건 가중사유. 세 가지 다 해당된다. 그렇죠. 한 가지도 빠짐없다. 아니 제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네. 법률의 규정은 5년 이하 징역이에요. 네네. 양형 기준 네. 가중사유는 2년 이하 징역 때리라고 그랬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법의 규정과 네.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를 때 네. 그다음에 제 양심에 따를 때 이런 피고인은 네. 최소한 징역 2년 실형은 해야 되겠네. 네네. 그러면서 저 같은 법정 구속할 거예요. 예. 그런데 예. 국제인권법 연구회 아니겠습니까? 네. 인권법 연구회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네. 법을 법대로 하자는 게 그게 인권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라고 하는 한성진 부장판사는 도대체 그 판결을 선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10월 달까지 벌써 7, 8, 9 한 3개월 한 100일 정도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 저를 포함해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지 않나. 안경 벗고 그냥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정 변호사 지금 안경이 부러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오늘따라 정 변호사가 너무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저도 화가 납니다. 뭐 이런 글들이 있는데 화가 나신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10월 달에 있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재판에서 과연 이 판사가 가중사유를 들어서 법정 구속을 하는지 최소 2년형 이상을 때리는지를 진짜 두 눈 두고 지켜봐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아니 근데 네.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안경 벗고 백날 이야기해봤자 뭐 맥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 하라고 국회의원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일 하라고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108명씩이나 뽑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중에 최소한 한 50명 정도는 지금부터 맨날 중앙지방법원 가가지고 네네. 양형 기준 들이대면서 양형 네. 기준대로 해라. 네. 양심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괘씸해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네네. 보복 때문에 하라는 것도 아니고 양형 기준대로만 하라. 그냥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판사잖아요. 그렇죠. 판사가 법대로 해야지 왜 법대로 판사가 그 엿장수입니까? 그렇죠. 마음대로 하게? 그렇습니다. 법대로 하는 세상. 네네. 법대로 하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탄핵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오늘 네네. 하루 종일 저도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청원이 80만 명을 했다, 70만 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봤더니 이거더라고요. 국회 청원, 그러니까 청원 그래서 대통령 옛날에 청와대 청원 있잖아요. 네네. 그건 줄 알았더니 국회 청원입니다. 그거지 뭐가 다르냐 했는데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국회 청원은 정부 청원은 5일 내에 몇만 명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저 국회 청원은 1개월 이내에 5만 명이더라고요. 네네. 1개월 이내에 5만 명. 그런데 대통령실 그러니까 옛날 청와대 국민청원은 해당 그런 부서의 장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고, 답변을 하는 것이고, 이쪽 국회 청원은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 법적 요건에 맞으면, 그러니까 규정 요건에 맞으면, 입법과 관련돼서 상임위에 이렇게 올릴 수 있다. 네네. 이런, 그러니까 입법안처럼 이걸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즉, 탄핵과 관련된 그런 청원이니까 사실 탄핵도 법안이니까 법안과 관련돼서 올릴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정청래 같은 사람은 200만 300명만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네네. 문재인 탄핵 때 150만 명
됐었던 시절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 얘기대로라면 문재인 탄핵 때도 사실상 탄핵을 시켰어야 되네. 그런데 의미가 없죠. 네. 왜냐하면 탄핵이라고 하는 건 요건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무슨 탄핵을 갖다 할 것인가. 그렇죠. 그냥 그만큼 그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화가 나 있다. 뭐 그런 이야기 있는데 네. 어찌됐든지 간에 뭐 비교할 게 네. 그 윤 대통령 탄핵 관련해 가지고도 뭐 제가 70만까지는 봤는데 80만이 넘어갔다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다음 그런데 뭐 문재인 탄핵은 뭐 150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 탄핵도 뭐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보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 이게 발의 시작한 게 청원 시작한 게 2월 4일이에요. 네. 언제 2월 4일? 2020년 2월 4일. 그렇죠. 그다음에 청원 마감이 한 달 동안 했는데 3월 5일까지 네네. 146만 명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은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이 교체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민심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도 80만 뭐 벌써 넘어갔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네네. 이거를 뭐 개딸들이니까 그렇겠지 뭐 그 다음에 뭐 민주당 빠들이니까 그렇겠지라고만 생각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네. 문재인은 탄핵이 안 됐지만 정권 교체됐단 말이에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도 민심이 이러하다. 그 다음에 탄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네. 지지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 30%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프게 생각할 그런 지점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와중에 골프 여신님이 지금 슈퍼챗을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와 주신 분들이 좋아요로 계속 눌러주시고 계신데 이 내용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같이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것과 관련돼서 대통령실에서나 혹은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 80만이 무슨 국민의 대다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대다수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딸들이 지금 많이 운집을 했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지금 시간이 막 착각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국이 시계가 더 빨리 돌아갈 줄 알았더니 이재명 쪽 시계가 굉장히 더 빨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상응해서 굉장히 운집하고 있다라고 여겨는 지는데 지금 아까 정 변호사 말씀 저는 10분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이것이 법적 요건이 없고 또 개딸들이 운집하고 있더라도 대통령이 전국을 주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주신 국가고요. 그렇다면 이런 탄핵과 관련된 청원을 우리가 회자되게 안 하려면 대통령이 무엇인가 자신의 어떤 아젠다를 내놓거나 또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모멘텀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걸 제가 아이템으로 삼으면서도 참 좀 아수라란 영화도 생각나고 이 비극의 끝이 어딘가라는 참 안타까움도 있는데요. 이재명 사건 관련자 또 사망했다. 영화 아수라보다 실화가 더 무서운 것 아니냐라는 제목을 제가 뽑았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은요. 김만배와 네. 돈 거래한 전 한국일보 간부 숨진 채 발견됐다고요? 이게 김만배하고 돈 거래한 기자가 3명이 있습니다. 예예. 지금 어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일보 기자 예예. 그리고 한겨레 중앙일보 기자가 또 있어요. 예. 2명 더 있어요 지금. 예.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어제 딱 속보가 뜨길래 보면서 제가 등산을 즐기기 때문에 이 돌아가신 분이 왜 충북 단양까지 갔을까? 등산을 만약에 등산을 갔다면 충북 단양까지 왜 갔을까? 예. 이분 분명히 서울 사시거나 경기도에 사실 텐데. 그리고 등산을 가게 되면요. 예. 주로 잘 모르는 산에 갈 때는 혼자 절대 안 갑니다. 뭐 친구들 뭐 최소한 2-3명 이렇게 해서
이 초행길은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예. 뭐 서울의 북한산 이런 데는 뭐 주말 되면 사람들이 워낙 뭡니까? 많으니까. 혼자 예. 다녀도 돼요. 예. 거기는 뭐 우리 여성 저 등산 동호인들도 막 혼자 다니고 해요. 그 사람이 예. 많기 때문에. 왜 산에는요 CCTV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주요 국립공원에도 CCTV 없습니다. 그래서 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왜 혼자 충북 단양에 있는 산까지 갔냐 이거예요. 그렇죠. 가까운 데도 아닌데. 네? 그리고 이거 보면 실종 신고를 그 동생이 했다고 돼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외출을 하게 되면 이 A 씨 동생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경찰이 찾았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럼 가족에게 야 나 오늘 충북 단양에 산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나갔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것이 이제 경찰이 이 숨진 채 발견되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느냐. 가령 등산복이라든지 배낭을 메고 있었다면 등산 간 게 맞는데 예. 가령 뭐 평상복으로 갔다면 평상복을 입고 왜 충북 단양에 야산까지 가지? 궁금한 거예요 이게. 예.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주.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저 윤상현 의원도 그 이야기 했지만 이거 미스테리하다. 미스테리하다. 벌써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으로 6명째 그렇죠. 지금 숨진 채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상당히 미스테리하다. 저희가 한번 그 이재명 대장동 의혹 연루된 사람들의 잇단 죽음을 제가 6분인데 한번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2021년 12월 10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이 안타까운 죽음을 이분도 숨진 채 당했죠. 발견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로부터 10일 이후 2021년 12월 21일 김문기 전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동안 20일 2022년 1월 12일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였는데 이분도 사망한 채 발견됐었죠. 예. 이어서 2021년 7월 26일 40대 A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조사의 참고인 배모 사무관의 가까운 지인이었죠. 예. 그리고 2023년 3월 10일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이재명의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 이재명에게 유서를 남기면서 이제 정치 내려놓으시죠. 그렇지. 라는 유서를 남겼던 분. 그러고 나서 6월 30일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대장동 관련해서 김만배로부터 1억 원을 받고 한국일보에 이재명에게 유리한 논조에 글을 쓰도록 했다라는 의혹을 받아서 최근에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었죠. 예.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것이 정말 극단적 선택인지 아니면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배후를 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야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영풍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현장에는 이제 경찰이 입회를 해서 그 돌아가신 분의 상태를 점검을 하겠죠. 예.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산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예. 등산을 갔다 이러면 뭐 등산복을 입고 있었을 것이고 예. 그냥 뭐 예를 들자면 우리 뭐 이 양복 같은 걸 입고 갔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예. 양복 입고 저 충북 단양에 그 야산까지 왜 갑니까? 네네. 뭐 그런 점이 있을 테고 또는 가족들이 동의를 할지 뭐 유족들이 동의를 할지 모르겠는데 부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통상 사망 원인이 뭔가에 대한 변사 사건 같은 경우에 사망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경찰이 좀 파헤쳐야죠. 이런 건. 그 참 미스테리합니다. 윤상현 의원의 말처럼 굉장히 미스테리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일관성이 있거든요. 이재명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김만배와 동거래가 있던 사람이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 김만배와 동거래를 한 그 기자가 3명이 있는데 이 한국일보 기자 이 사람은 어제 돌아가셨고 남은 사람이 한겨레 신문하고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6억을 빌렸어요. 예, 6억. 그리고 그 중앙일보는 한 9천만 원인가 예, 예. 이 돈거래가 있는데 이분들을 빨리 저 수사 당국에서 예.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 즉 그렇죠. 구속 수사를 하든지 본인들을 위해서. 본인들을 위해서 예. 구속 수사를 하든지 해서 구치소에 일단은 보호한 다음에 예, 예. 수사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디 말할 수 있는 힘력자니까. 네.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네. 오랜 기자 짬밥 살아있네 이 아니, 영품. 사실 우리 변호사님도 그렇겠지만 제가 현장 기자 뛸 때 20여 년 전에 살인 사건 뭐 이런 저 극단적 선택 사건 이러면은 제가 사실 현장에 많이 가봤습니다. 예. 그 지난 뭐 경찰 과장 서장님 소개로 해서 이 비닐 신발에 비닐 신고 예, 증거 예. 현장에 가서 제가 보존, 많이 현장 봤어요. 보존을 위해서, 예. 예, 그게 굉장히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정말 세밀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혹 모르기 때문에. 예, 혹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 김만배하고 뒷거래 했는 애들이 한둘이가 아닌데 최근에 또 지난 그 대선 있기 3일 전에 가짜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도했던 신앙님. 사실 김만배하고 신앙님이 슛골인 구속이 지난주에 됐었었는데 또 그 사이를 못 참고 구속 적부심을 신앙님이 청구를 했는데 결과가 이 기각이죠, 뭐. 기각이지. 이게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혼자서 한참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아니 책 3권 팔아가지고 1억 6,500만 원 챙긴 사람이 본인이 어떤 구속이 돼서 이 부당하다고 한 번 더 이게 적법한 것인지 판단해 달라고 이 구속 적부심 신청한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게. 응? 아니 1억 5천만 원 토해내기라도 하면서 여기 있으니까 제가 그 피해 금액 누구냐 그 김만배한테 돌려줬으니까 그 배임 수증제 좀 이제 좀 봐주이소 이러면서 했다고 하면은 뭐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이 검찰이 나를 탄압한다고 하면은 법원이 믿겠소? 지들끼리 개딸들끼리 다 믿지.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신앙님 같은 경우는 또 공갈죄까지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책을 뭐 국립중앙거리 원장한테 줬는데 이걸 그 양반이 상의 없이 문재인 청와대 인사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님이 그걸 알고 야, 니 내하고 약속했을 때 제3자에게 공유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왜 계약 위반했어? 이래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야기할 거야 이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또 5천만 원 뜯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어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어떻게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냐고요. 네.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을 하려고 하면 실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재산 범죄거든요. 재산 범죄면은 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피해 회복. 피해 금액을 돌려주거나 플러스 알파에서 뭘 해주는 이른바 사정 변경이 있으면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구속 적부심 청구를 하고 자백을 하고 하는데 자백하는 것도 아니고 딱 잡아떼고 피해 회복 한 푼도 안 되는데 무슨 변호사가 대법관 할애비라도 그거 못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노리는 이 포인트는 뭐냐면요. 윤석열 정권이 우리 언론을 이렇게 탄압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예. 탄압이 아니고 아주 적법하게 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예. 상당히 이 사람은 특히도 신앙님은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말로는 모든 정의가 언론 자유가 지들 건 줄 알고 했는데 뒤로는 구릴 대로 구린 게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민노총 언론노조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께 대국민 사죄해야 됩니다. 그것부터 해야지 진짜. 그래야 자기들이 그나마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그 해당 기자의 사건이 발생하니까 처음에 아무런 그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한겨레 소장파 젊은 기자들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주니어 기자들이 나섰죠. 그때. 예. 그러면서 이제 한겨레에서 사고를 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죄하고 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파렴치합니다. 참 정말. 그리고 이 사건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3일 전에. 대선 3일 전. 3일 전에 뉴스타파가 터뜨리고 그걸 그 다음날 좌파 매체가 퍼나르고 KBS, MBC 같은 대형 스피커 방송사가 떠들고 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서 또 페북으로 퍼나르고 이러면서 큰 언론에 나오기도 전에. 네, 나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게 당시 그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입장에서는 이 뭐
반론할 시간적 시간이 여유가 없는 없었지. 거예요. 시간적 여유가.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 와 진짜 나쁜 놈이네. 알고 봤더니만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이가 아니고 윤석열이네. 이런 와. 뉘앙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보도만 없었더라 하더라도 70만 표가 아니고 700만 표 차이로 이겼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그만큼 나쁜 짓을 내놓고 뭐? 구석 적부심 신청? 약간 살짝 맛이 간 거 아닙니까? 아직 안 거죠. 이거는 영 이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네. 파렴치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이 시간이 되면 언제나 여러분들께 정보를 하나 드리죠. 어떤 정보? 건강 정보입니다. 어떤 건강 정보? 건강 기능식품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 이건 환신 골드라는 제품이고요. 원래 환신은 좀 아실 겁니다. 환신은 지금 멸콩 TV를 후원해 주시고 계시는 환신 애국 기업이죠. 환신 골드인데 이 환신 골드가 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네네. 업그레이드 돼 갖고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기억력 개선, 항산화 등등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좀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진짜 좋은 건 제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아침 새벽녘에 화장실에 한 두세 번은 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 번 정도로 줄었고, 네네. 어떤 날은 또 실제로 안 가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으니까 전립선에, 남성 전립선에 참 좋다고 합니다. 한번 드셔보시는데 기회가 이번에 특별 이벤트로 2+1을 한다니까 구매 또 한 가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고 해서 유현종 씨 소설가 유현종 씨가 쓴 넌픽션입니다. 소설가가 썼다고 그래서 소설은 아니고요. 넌픽션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이 책을 1, 2권 한 세트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밑에 자막 있죠? 특별 이벤트 010-9922-1141로 전화하시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